예전에 최진우 교수님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 최진우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말 이 친구는 합격을 못할 것 같은 친구였는데 합격을 해서 인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은 지금 안 하셨지만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수험생이라도 이 지도하는 데만 따라온다면 최종 합격을 꼭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윈플스에 와서 두 가지를 꼭 해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원스톱 카운셀링이에요. 첫 번째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상담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스톱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진우 교수님이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탈노량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에 합격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9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 윈플스에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는 이 강의에 대해서 알아야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가 열정이 다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혼자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어떤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겠죠. 왜냐하면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강사 혼자 하는 거라 그거는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조금 잘 감안하셔서 나중에 수업도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윗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시에 또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합격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안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많이 아시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학원 상담실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 기준지 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3년 이상 1월 1일 이전에 주소지가 시험 볼 때 시험 최종 합격 될 때까지 있거나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뒀다면 거기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게는 4군데 5군데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원의 이 범위가 좀 많이 확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보호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보호직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이라든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아시는 대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최근에 통합되는 거 아니냐. 근데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안행부에서 확실하게 말해준 거니까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했고 또 인터넷 온라인 민원 상담도 했으니까요. 답변도 받았고 그래서 통합은 결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통합이 되면 자격증 제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직렬이 없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은 언제까지 따야 됩니까? 학점은행제 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최종 합격일 발표 이전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0일이 최종 합격일이다. 합격일 발표다 그러면 6월 10일 이전에 자격증을 시청에 내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청에 내든 아무튼 그 해당 인사 담당 부서에 자격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한까지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있는데요. 가산점은 등록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OMR 마킹에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가산점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취업지원 대상자하고 별도의 가산점은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통 가산점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높은 것만 가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 사회복지직 시험이 따로 이루어지잖아요. 내년에 제가 지금 FM대로 이해하기로는 5월 달에 4월 달에 국가직 보호직 시험이 있고 5월 달에 통합지방직이 있고 6월 달에 서울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4, 5, 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월 달에 서울시 시험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공개됩니다. 모든 직렬의 모든 과목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점수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하세요. 조정 점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조정 점수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행정법하고 사회복지학이 필수로 들어갔잖아요. 공통 필수가 있고 이제 그 두 과목도 다 해야 됐었어요. 그러나 사과수가 들어왔죠. 행정학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목마다 이 문항 곤란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쉬운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정 점수라는 게 선택 과목에서 주어집니다. 만약에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은 100점, 95점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서 한 25점에서 30점 정도를 마이너스하면 조정 점수가 되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사회가 어려우면 그만큼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은 T 점수를 내는데요. 표준 편차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원점수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봤던 그 과목을 봤던 과목의 평균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 점수 T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쉬웠어 그러면 거기서 한 30점 정도 최대로 30점 정도 마이너스를 하면 조정 점수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죠. 2014년도의 시험을 보니까 한 280점도 나왔었어요. 총점이 280점도 있고 360점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보호직 같은 경우는 남자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여자가 좀 높은 분포다. 그리고 300점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수로 이야기하면은 한 80점 초반은 나와야 돼요. 여자 보호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원점수로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70점대 후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정 점수는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발표되어야 알고요. 뭐 국금사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막 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점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75점 이상이면 합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수로 말씀드렸어요. 대신 공통과목 3과목이 높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 원점수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75를 넘었는데 선택 과목 2과목이 높고 공통 과목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공통 과목이 잘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2과목이 합산되어서 원점수 75점 이상이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3과목, 공통 과목 3과목은 몇 점 이상 맞아야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얼추 계산해 보니까 220 이상은 나와야 돼요. 220. 그러면은 3과목에 37에 21이니까 75점, 75점, 75점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는 안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직을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조정 점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과락 같은 경우는 아시죠? 과락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점수를 35점 맞았어요. 근데 조정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조정 점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조정 점수 40점이 나왔다 그러면 과락이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면 원점수가 40점이든 조정 점수가 40점이 나오면 과락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일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좀 몇 장을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플래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 마시고요. 너무 느슨하게도 짜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칸을 채우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을 몇 가지 할게요. 뭐 제자들이 합격한 제자들이 술자리에도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해 준 것에 의하면 아침 같은 경우는 아침 특강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니까 아침 특강을 듣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있죠. 여러분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뭘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단어 암기하고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보다 문제 5문제 풀고 잔다라는 친구가 더 많았어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아침 일찍, 그 다음에 밤 늦게 이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단문 독해가 있고 장문 독해가 있잖아요. 그냥 문법 5문제가 아니라 독해 5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 5문제를 풀고 거기서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 마킹해 놓고 잠을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단어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 저녁에 마킹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 영어로 꽉 채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가 많이 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업을 듣잖아요.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망각곡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학자가 말한 것에 의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20분 안에 복습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게 가장 기억이 오래 간대요. 망각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바로 잠깐 쉬었다가 바로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복습한다. 늦죠? 늦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오늘 공부한 것은 바로 복습을 바로 까는 게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월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사회가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오후에 사회 복습을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획표를, 주간 계획표를 짜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월간 학습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 잡고 10월 달 잡는 건데, 9월 달, 10월 달을 같이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 지켜요, 그거. 그래서 9월 달이면 8월 말에 짝 짜고, 10월 달 계획이면 9월 말에 짝 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트 도표란 걸 아시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한국사, 예를 들게요. 사회복지학하고 사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과목에 막대를 이렇게 쫙 그려 나가는 겁니다. 일정에. 그래서 9월 달에서 내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숫자만 넣으면 돼요. 숫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로 한번 5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찬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몇 장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주간계획표는 4장을 복사하면 되겠죠. 4주니까.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되게 2개월로 한 주기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장 정도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꼭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야 진도도 잘 나가고 여러분들의 합격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험생이 사회복지학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10가지 이유를 한번 대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면접 지도까지 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5년 정도 했으니까 노량진에서 면접할 때 사회복지 전공 지식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대개요, 커트라인 점수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요. 커트라인 점수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면접관들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블라인드 면접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좀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낙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기 딱 좋은 게 인성이 아니에요. 물론 인성은 기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전공식을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넣어요. 그러면 전공지식에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공지식을 여러분들이 꼭 함양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사회복지의 전문성, 사회복지 마인드도 있지만 면접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전공 지식을 안 물어본다. 그게 국가직 시험에서는 그래요. 국가직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직이다. 그러면 형소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형소법을 선택한 사람은 유리해져 버려요. 형소법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은 전공 지식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전문성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차상위계층 일을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 조차도 모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을 그것 때문이라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줄게요. 서울시에서 합격한 제자가 있는데요. 서울시 공무원이 많이 지금 이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됐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시 일반 행정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못 버텨요.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로딩도 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마인드가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분이나 노인분이나 저소득층 분들,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왜 나는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텨내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불미스럽게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마인드는 생겨요. 제가 그거를 담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 사회복지학 시간에 뭐 실천에서 전문적인 관계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담아 가셔서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 강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안행부 답변을 한번 봐주세요. 이슈 해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통합됩니까? 하나는 하반기 시험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네. 근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물음표예요. 어떤 게 물음표게요? 하반기 채용입니다. 하반기 채용은 물음표예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통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랬죠. 그거는 어떤 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지 안행부에서는 그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 많은 단체에서 37개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그러한 반대 성명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많은 대학 교수님들도 사회복지학 교수님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면요,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론회를 하잖아요. 토론회 하는데 학자들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통합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행부 답변은 이거예요.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확충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 궁금했는데 아주 간단한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확충 범위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5,000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걸 3년 만에 뽑을지 2년 만에 뽑을지 그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4년 인원 빼고요. 2014년 인원 빼고 5,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명을 앞에 뭐 한꺼번에 5,000명 뽑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뽑을 것 같고요. 나누어서 뽑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3년 정도. 그래서 저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봐요. 앞으로 시험 첫 번째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인데 거기 보시면 금년 채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죠, 당연히. 상황이 어떻게 벌어가고 있냐. 어제 국무총리가 뭐 했어요?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죠. 왜요?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 정부가 일 좀 하게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대국민 담화문을 카페에 올렸어요. 국금사에도 올려놨어요, 아침에.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들어갔는데요. 담화문에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를 하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지금 안달이 났어요. 어제 최저생계비 발표하면서 맞춤형 급여 계획까지 딱 나왔어요. 플랜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방식으로 한다고 나왔고 수급자가 몇 명 증가한지 아십니까? 40만 명 증가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얼마요? 40만 명이 증가해요. 40만 명이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죠? 그걸 지금 현재 전담 공무원들이 해낼까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늘어났잖아요. 장애인연금도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맞춤형 급여가 뭔지 아세요? 맞춤형 급여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급여를 받는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의 기준을 다 달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줬어요.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업무가 수월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소득을 보고 소득 인정을 보고 교육급여는 얼마 수준,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얼마 수준 해서 그 급여가 중위소득 수준으로 다 나누어져요. 그러면 전담 공무원 일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엄청 많아져요.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리고 40만 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가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 주에 하거든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합시다. 그리고 어제 거기에서 뭐라 했냐, 시행령 시행규칙을 최대한 앞당겨서 정부가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해요. 10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몇 월 달이요?
10월 달. 왜? 상대적 방식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10월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알았죠? 그러면은 12월 달 정도에 나올 수도 있죠. 2011년도 12월 달에 1,800명 뽑았어요. 왜 뽑은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왜 뽑았죠?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력이 저희 전담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행정부, 그때는 행안부였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수요 인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건비를 50% 보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뽑았던 겁니다. 채용이란 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전담 공무원의 일들은 바빠질 건 뻔하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서 전담 공무원의 채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죠. 어디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나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뭐 하겠어요? 뽑아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빠르면 12월이고요. 늦으면 올해같이 3월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칙은 4, 5, 6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기를 앞당겨야지. 내가 나중에 그렇게 나오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1년 딜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올해 12월 달 뽑았다 합시다. 내년 3월에 뽑을까요? 안 뽑죠. 내년에 채용이 불투명해져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특채가 있다면, 특채는 5과목 보는 거예요. 2과목 안 봅니다. 2011년 12월 달도 5과목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좀 쉽게 나와요. 특채가 되면. 그래서 5과목 보고 내년 5월 달에 또 뽑겠죠.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뽑으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500명 뽑았다. 그럼 내년에 1,000명 정도로 숨고르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 전화해서 하반기 채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안 해줘요. 왜?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국회가 아직 법을 통과시켜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안행부가 확답을 하겠습니까? 절대 확답할 수 없고 우리는 예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교수가 학생들 모으려고 저런 말한다. 어떤 교수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쭉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읽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대비해라 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맞는 강의예요. 나에게 안성맞춤인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용을 먼저 따지더라고. 비용을 먼저 따지면 안 돼. 왜? 비용을 따져놓고 들어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2개월 날아가는 거야. 그 황금 같은 시간이 날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 강사 받고 그러면은 이거 시간 낭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만 늦어져.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는 거지.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강의가 나에게 안성맞춤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을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교재는 무료로 주는지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은 할인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을 하실 거 아니야. 그것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얼마나 등골 휜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고시원 생활하는 아이한테 야, 교재값하고 수강료랑 고시원비 하면 한 달에 얼마 깨지냐? 100만 원 말하더라고요. 먹는 것까지 100만 원 말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면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나에게 맞는 강의에 저렴한 비용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좀 반성을 해요. 이 앞에 강의하는 데서는 제가 관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오면서 원장님한테 또 이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관리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 팀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DIY 패키지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DIY가 뭐야? DIY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받는 거잖아. Do it yourself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Y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수님들 많고 영어 교수님들 많고 행정법 교수님들 많고 국사 교수님들 많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학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저만 보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총대를 제가 매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수업을 들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머지 과목은 다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질 수도 있고 한 곳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험 생활할 때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수험 생활할 때 계획표 수정하는 거, 저는 계획표 수정 많이 해주거든요. 계획표 수정하는 거, 그런 모든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원스톱 카운셀링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학 상담만 아니라 모든 고민 상담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제자는 뭐 취업하려고 그래요. 네, 말해도 되지. 취업하려고 해요. 내가 취업하지 마, 공부만 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의 상황이 그렇다면 저는 또 거기에 맞게 설계해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수험생활이 너무 지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알바 많이 하시잖아. 알바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쪼갤까요? 그게 궁금사항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빠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 기분 나빠요? 아저씨 입장에서 그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원스톱 카운셀링 하면서 논스톱 패스의 길로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뒤를 잠깐 봐보세요. 한강이 보이는 강의실 보셨어요? 네? 한강이 저렇게 많이 보이는 강의실 보셨냐고. 저는 여기다가 제 집을 만들고 싶어요. 얼마짜리 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수억 될 거예요, 수억. 예. 저는요, 이 인플스 와갖고 제일 먼저 반한 게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탁 트인 공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할 맛 나겠죠. 강사라면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환경도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열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제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직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직 한 서너 분 되시는데, 보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 형소법이 없어요. 경찰 형소법이 있는데 보직 형소법하고 경찰 형소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입니다. 사회. 형소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형소법이 나중에 면접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직은 전공을 안 물어봐요. 그것을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직은 딱 원칙적으로 전공은 물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하고 사회를 하면은 보직 시험은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제 수업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률이 나왔죠. 경남의 경쟁률이 47대 1입니다. 47대 1, 33명 뽑는데 47대 1, 1200명 정도 접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인가요?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경기도가 시간 선택제 3명을 뽑는데 합니다. 접수를. 그리고 10월 25일 날이 경남 시험이고 11월 1일인가요? 11월 1일이 경남 시험인가요? 그 다음에 10월 25일이 경기도 시험이고,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반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인원수가 안 와도 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이 좀 됐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이론이 좀 됐어.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딱 7주간의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4주는 이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 회사에서 이걸 최근에 낸 거예요. 이거는 11회분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에 11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에서 5문제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20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출제 예상 문제가 매 회차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화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교재는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오늘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다 드린다고 광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론인데요. 이론은 심화 이론입니다.
뭐 저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같이 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은 기본 이론 따로 심화 이론 따로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핵심 이론을 할 건데요. 그거는 내년 1월 달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9월 달,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핵심 이론을 담당할 거예요. 많이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그 교재는 목요일 날 나옵니다. 제가 화요일 날 개강인데 화요일만 앞부분을 프린트물로 하고 목요일 날 야간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무료로 드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무료로 교재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출판사 사장님하고 아직 말을 하지 않았고요. 제 인세를 까서라도 여러분들 책 무료로 주고 싶어요. 4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여러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 정도는 교재를 무료로 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왜 책이 늦습니까? 어제 뭐 나왔다고요? 최저생계비 나왔잖아요. 최저생계비 바뀐 것을 교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원고 수정해서 빨리 내주라 했는데 화요일까지는 좀 힘들고 내일 모레가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교재는 상권, 하권 보통 2권씩 있는데요. 이번에는 핵심 요약하고 OX 문제집 한 권 더 넣어서 3권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교재 수업하고 하는데, 심화 이론 때 OX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몇 문제씩 컨트롤 해줄 거예요. 심화 이론 때 OX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2개월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추석은 쉽니다. 추석은 쉰다고요. 네, 추석은 쉽니다. 그 다음 여기 인플스 강의 내용 봐보세요. 좀 이게 글씨가 좀 작지만 죄송하지만 좀 잘 봐주세요. 저희 학원에 사회 교수님은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재 교수님 한 분 있고, 그래서 이용재 교수 제 수업하고 다른 수업이 이게 겹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 목, 금, 야간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여기 학원에서 들으실 때 겹치지 않게 최대한 배려했고요. DIY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DIY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선택한다, 복지학하고, 그러면 3과목만 DI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행정법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행정법 교수님들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여기 윈플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제적인 비용을 좀 이렇게 많이, 수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원은 제가 어떤지는 몰라요. 왜?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 종합반이 있고 심화 이론 종합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데는 기본 이론 종합반 그러면은 뭐 4시간씩 깔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까는데 여기는 똑같이 8시간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종합반이 나한테 맞다, 심화 이론 종합반이 맞다, 그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의미가 있죠. 심화 이론 종합반은 좀 보강을 하거든요.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10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보강을 좀 할 거예요, 아마 심화 이론 강의할 때. 그래서 보강 타임은 뭐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학원 수강료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저희 팀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2층에 가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